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종 기사가 아니라 특종 브레이커, 특종 파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특종 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나요? 네, 원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방송사 내부, KBS, MBC, YTN 등의 그 특종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이런 파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냉소적으로 특종 브레이커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태어난 말이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특종 브레이커, 언론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자기네 특종을 막는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 내부에서 특종은 어떻게 좌절되는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MBC 윤기룡 전 시사교양국장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9개월간 이제 김재철 체제에서 시사교양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윤기룡 시사국장 그 시절에 그 한때 이제 저널리즘의 빛나는 별이라고까지 불리던 피스톱이 대한 인적 통제와 내용적 통제가 시작돼서 현재는 뭐 피스톱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요. 뭐 이런 현재적 위상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언론사든 그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별로. 또 뭐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윤 전 시사교양국장의 역할은 그 게이트키핑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네.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 흔히 좀 다른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기자들이 아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키핑의 단계를 철저히 시스템화해서 아주 정제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PD 저널리즘은, 그거를 취재하는 그 연출자의 좀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최종적인 단계의 이렇게 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이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역량 있는 제작자들을 시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D 저널리즘이 어떤 PD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오래되고 숙련되고 능력 있는 검증된 PD들을 다른 제작 부서로 다 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사교양국장이 되자마자 한 6명 정도의 PD들 순차적으로 타 부서로 발령을 냈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최성호 PD를 비롯해서 뭐 김태현, 박건식, 오행훈, 전상관, 홍상훈 PD 등이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전 검열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PD가 취재를 하기 전에 그 취재가 발제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의 이 개입은 데스크의 개입은 게이트키핑이라기보다는 그 능력 있는 연출자들을 밀어내고 아이템 자체를 검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최승호 PD와 같은 그야말로 방송계에서 쟁쟁하다고 소문이 난 PD들을 다 쫓아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도 사례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를 막았습니까? 예, 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저지가 됐는데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시사국장이 재직할 때 희망버스가 뜨면서 네. 굉장히 뜨거운 이제 쟁점이 됐고 결국 한진중공업 같은 문제가 이후에 대선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담론을 촉발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한진중공업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제 그 취재를 막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백혈병 문제. 그 세계 7대 경관 관련 사기 문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무릎 기도 문제, 한상대 검찰청장의 비리 의혹, 그리고 여의도 1번지 사모님, 이 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을 한다고. 근데 이후에 이제 불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윤 국장 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고편까지 나간 방송도 불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얘기들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무릎 기도 사건이 어떤 거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부터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뭐 이런 발언 등에서 이제 기독교 편향적인 문제들이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불교계의 반발이 상당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정권 내부의 문제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뭐 그 종교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망교회를 축으로 하는 인사 개입 비리 문제까지 이제 같이 엮어져 있는 사안이었었는데 네. 이런 종합적인 취재들을 사실 방송 뉴스나 신문이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데일리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접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윤기룡 취재국장 체제에서 방송이 이제 취재가 안 됐었죠. 네. 여의도 1번지 사모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 여야 7명의 그 후보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인들이 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조망한 좀 약간은, 비교적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는 약간 소프트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제작 PD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뭐 기계적 균형이라든지 내용에서의 정치성이 별로 없고 한데 이것이 왜 못 나가느냐라고 격하게 이제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뭐 정봉준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부인들이 들어 있었는데 네. 윤 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정적 편향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방송 예고편 후에 불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당 국회의원이나 혹은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도를 막았다가 문제가 되지만 뭐 1, 2주 있다가 다시 편집을 다시 해서 보도되는 사례들은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아예 보도가 안 된 건가요? 예, 거의 아예 보도가 안 된 사례들이고요. 뭐 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최성호 PD가 방송했던 그 수십 6m의 비밀편 같은 것이 제작을 해놓고 내부 이제에서 시사를 하면서 방송이 연기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방송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윤 국장 체제에서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취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네. 커팅이 됐던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네, 최승호 PD가 제작했던 그 수십 6m의 비밀은 그 윤 국장이 부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네, 그렇죠. 일이고 윤 국장이 뭐 그것을 문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승호 PD를 네. 내치는 네. 그런 일종의 악역을 담당했던 네. 거죠. 네. 자, 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 뭐 다른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보도가 됐다면 특종이었을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 삼성 백혈병 문제나 세계 네. 7대 경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뉴스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 뉴스 차원에서는 아예 발제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7대 경관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KT와 제주도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때 만약에 이게 시기적으로도 이 이슈들이 불거지는 거랑 조금 앞서거나 맞물리거나 이런 시기들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피디수첩이 심층적인 취재로 이런 보도들을 했다라면 상당히 임팩트 있는 보도가 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계 7대 경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거의 전사적으로 네. 보도국 차원에서 지원하고 뭐 특집 방송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윤 국장 본인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윤 국장은 이제 그 PD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을 해서 예. 시사교양국 PD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11년 3월에 있는데요. 부임 초기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사교양국 구성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윤 국장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윤 국장은 이제 PD수첩을 희석시키자는 게 솔직한 속내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윤 국장이 한 어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다. PD수첩은 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깥에서 다 믿어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예. 발언 등을 했습니다. 이때 윤 국장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방사 사장으로 간 시사교양국 출신 선배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난 너무 암담하다. 네. 후배들의 장래와 시사교양국의 위상을 위해서 강제 인사 발령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국장의 이런 발언은 결국 PD수첩이 시사교양국에서 PD수첩이 제작하는 한 시사교양국 구성원들이 출세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정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발언으로 당시에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저도 이제야 다시 기억이 나는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도 이해가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PD 수첩을 희석시키자는 게 솔직한 속내다. 참 이게 언론사 간부가 할 말인지. 그런데 최근에 이 윤 전 국장이 공판에도 출석을 했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최근에 이제 정영화 전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43명에 대한 이제 해고 및 징계가 있었던 것에 대한 무효소송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이 공판에 윤기련 전 시사교양국장이 피고 측, 그러니까 MBC 사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사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군요. 네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뭐 인사발령이라든지 이 이제 43명의 해고 및 징계 관련해서 윤 전 국장이 했던 조치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발언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강제 인사 발령 관련해서 사전 의향을 묻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PD수첩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게 사실 호응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이제 얘기였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심층 취재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PD수첩이 1년마다 제작진이 교체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고요. 아이템 불허 관련에서도 재미난 발언을 했는데요. 평상시 관심을 갖고 몇 개월 동안 찍으면 특종이 되는데 PD들은 시사인이나 한겨레 21 이런 걸 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앞선 질문이랑 좀 충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교체되면 재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몇 개월 동안의 이제 취재나 탐사 기간을 포함해서 네. 이제 전문성을 갖고 제작에 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싹 무시하는 인사 교체를 해놓고 PD들이 단발성 아이템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아주 노골적으로 뭐 주간지를 몇 개 찍어서 진보적 주간지를 찍어서 얘기하는 이런 행태는 윤 국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인사에 임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사측의 증인으로 나왔지만 지금 뭐 이 발언들만 듣고 보면 사측에 그리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공판의 마지막 판사 질문도 재밌었는데요. 예. PD저널리즘과 PD수첩의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D가 지시를 내리고 편집도 직접 하기 때문에 PD저널리즘은 PD의 창의성과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배치되는 발언들을 그런 많이 자율성을 했습니다. 인정을 네. 해주고 창의성이 잘 발휘되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방송법이 방송 제작자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게이트키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작자, 보도 제작자의 제작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점, 이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사 내부에서. 자, 글쎄요, 윤 전 국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MBC 내부에서는 시사교양국, PD수첩을 만들어내는 시사교양국이 윤 전 국장 시대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네,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성과 관련해서 이제 윤 전 국장 이전 체제에서는 거의 최종편에 대한 검수를 데스크가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데스크가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방송이 됐다면 윤 전 국장 체제가 되면서부터는 아이템의 발제 단계에서부터 이제 데스크가 개입을 하는.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쳐주는 뭐 이런 이제 그거는 방송 제작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차원들이 있고 PD수첩의 슬로건이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황우석 사태라든지 뭐 검사와 스폰서라든지 굉장한 거를 남겼었죠, 성취들을. 근데 이제 윤 국장 이후의 PD수첩 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가라고 네.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 저널리즘의 한 영역을 끌고 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시스템의 변화라는 건 윤 전 국장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사와 스폰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법인할 특집이다. 이런 보통 이제 주류 언론들, 출입처를 갖고 있는 언론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를 조망한다든지 예. 한 3일 정도 뭐 검사나 판사를 쫓아다녀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미담이라든지 편안한 기사들 보기에 그리고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PD 수첩의 방식은 뭐 이런 거였죠. 그 검사 스폰서가 법인할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 조직을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현직 지검장이나 대검 감찰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탐사를 하고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굉장히 정직한 방식의 취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예. 관행이나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저널리즘의 전공법이 불편한 것은 누구냐? 네. 이게 우리냐? 아니면 권력이냐? 여기서 지금 그 특종 브레이커의 그 어떤 악행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공법이 불편한 사람이 권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 전 국장이 스스로 2011년 3월에 했던 그 발언 출세를 하려면 시사교양제작국 출신 MBC 지역 사장도 한 명이 없다. 네. 결국 이분이 사장으로 갔죠. 네, 이분이 그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편성전략 담당 국장을 불과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울산 MBC 사장이 돼서 지금 지방사 사장을 하고 있고 한 2년 3년 후에 혹은 그 이후에 이분이 또 본사 MBC 사장 후보로 거론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 예. 우리가 이 이름을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DS 김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